기억하라. 일은 재밌어야 한다. 우리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직원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대장간을 경영하던 시절부터 2m짜리 파도가 올 때면 작업장의 문을 닫고 파도를 타러 갔다. 서핑에 매진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핑하러 가는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조수와 바람이 완벽할 때 서핑을 간다. 스키는 습기가 없는 가루 눈이 올 때 타러 간다.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든 바로 나설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일하는 이름의 근무시간 자유선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좋은 파도를 잡고 오후에 마음껏 암벽을 타고 학업을 계속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 스쿨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뒷마당 낡은 헛간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아웃도어 기업이 되기까지 파타고니아를 이끌어온 경영 철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철학은 회사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우리 가치관을 표현한 것이다.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의류의 디자인, 제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파타고니아를 이끄는 지침이다. 하지만 이 철학들은 어떤 종류의 사업에든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류 제조의 디자인 지침을 건축에도 적용한다. 비즈니스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문서화된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 디자인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십 가지 기술적 발전, 새롭고 다양한 직원 구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사이에서 파타고니아는 그 철학을 어떻게 따르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철학은 규칙이 아니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철학은 규칙이 아닌 지침이다. 우리의 철학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법의 핵심이며 문서의 형태로 명확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적용 방식이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다. 오래 지속되는 기업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치관, 문화, 철학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파타고니아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상간의 명령을 기다리거나 융통성 없는 계획을 따르는 대신 우리의 철학을 지침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옳은 길을 찾아가는 자율권을 갖는다. 철학을 숙지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발을 맞추어 나가고 효율을 높이고 적절치 못한 소통에서 생기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오랫동안 길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철학이 지도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세계의 등고선은 산의 등고선과는 달리 계속 변화하며 경고는 빈약하다. 우리의 철학은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명한 지도가 되었다. 사명선언의 첫 부분인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파타고니아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업 철학의 초석이다.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다. 우리는 제품 중심의 기업이다. 실체적인 제품 없이는 회사도 없고 사명선언문의 다른 목표들도 뜬금없이 허풍이 될 것이다. 고품질의 유용한 제품은 회사를 지탱해주고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등반 장비와 생명을 의지하는 도구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의류에 있어서도 차선으로 선택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다. 베기스 팬츠에서 플란넬렛 셔츠까지, 속옷에서 겉옷까지 우리는 동종 최고가 되어야 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은 최고의 보육시설과 최고의 생산부서, 최고의 일터로 이어졌다.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나 특정 가격대에서의 최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최고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제품을 최고로 만드는가? 초창기에 오랫동안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지켰던 케이트 라라맨디는 나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그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들 수 없으며 혹 그런 시도를 한다면 회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죠?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세계 최고의 셔츠는 이탈리아산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손으로 짠 옷감으로 만들어지죠. 단추와 단추구멍도 손바느질을 하고요. 마감도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 셔츠는 하나에 $300예요. 우리 고객들은 그 돈을 내고 옷을 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 $300짜리 셔츠를 세탁기와 건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 안 되죠. 옷이 줄거든요.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해요. 나에게 그토록 까다롭게 다루어야 하는 셔츠는 가치가 없었다. 나는 관리가 쉬운 것이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셔츠는 사지 않을 것이다. 만들거나 파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수석 디자이너와 내가 품질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파타고니아의 기준으로 삼을지 결론을 봐야 했다. 웹스터 사전은 품질을 탁월함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고의 품질은 당연히 가장 높은 탁월함이 될 것이다. 품질은 주관적인 것이고 한 사람에게 탁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 선호를 의미하는 취향이지 품질이 아니다. 수석 디자이너와 나는 객관적이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품질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디자인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존 무어는 자신의 짐을 양철통 하나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곤 했다. 묵은 빵 한 덩어리와 외투 한 벌로 말이다. 그것은 환경적인 고려이기도 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은 만들어져서 팔리고 운송되고 보관되고 세탁되고 결국은 버려지는 그 모든 단계에서 환경에 피해를 입힌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로서든 소비자로서든 무언가를 구입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구매가 필요한가? 요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 제품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해낼 것인가? 우리는 작은 암벽 등반용 배낭을 만든 적이 있었다. 배낭을 맸을 때 편안하도록 등 부분에 얇은 발포 고무 패드가 들어 있었다. 이 패드는 떼어내면 야영지에서 방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티톤에서 등반을 함께하던 친구 한 명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때 나는 이 패드와 액세서리 끈 몇 개로 완벽한 부목을 만들 수 있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것은 줄어든다. 숙련된 플라이 낚시꾼은 낚싯대 하나, 플라이 한 종류, 낚싯줄 한 종류만으로도 장비와 플라이를 잔뜩 가진 서투른 사람보다 많은 물고기를 낚는다. 아무리 내구성이 강한 의류를 만들더라도 수선이 필요한 때가 오기 마련이다. 캠프파이어에서 불똥이 튀면서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크랙을 오르다가 무릎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고 지퍼가 고장 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모든 제품은 수선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퍼는 재킷 전체를 분해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게 바느질 되어야 한다. 우리의 리노 창고에는 북아메리카 최대의 의류 수선 시설이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한 거의 모든 직물과 부자재가 보관되어 있다. 대형 매장 몇 곳은 소소한 수선을 직접 처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수선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만들고 있다. 우리는 고객이 제품을 가능한 쉽게,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쓰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드는 방법, 버리는 것 모두가 사실은 윤리의 문제이다. 우리는 전체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있다. 감당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성공하지 못하는 책임 말이다. 품질과 제품이 내구성을 유지하는 기간도 이런 책임의 일부이다.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고객과 사용자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는 방법이다. 사용법과 관리법을 익힌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고품질의 제품은 내구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소유자, 곧 사용자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큰 전체, 지구와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다. 내구성의 향상은 우리가 덜 쓰고 적게 생산하고 적게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로서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다. 적절한 관리와 수선을 통해 의복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단순한 활동은 구매의 필요를 줄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물 사용을 막는다. 수선이 어째서 그렇게 급진적 활동인가? 버릴 물건을 수선한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듯하지만 그 역량은 엄청나다. 책임 있는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나 역시 의류회사의 CEO로서 지구에 돌려주기보다는 지구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교체가 으뜸으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차나 세탁기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리한다. 하지만 새 것을 사는 게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직접 수리를 시도한다면 품질 보증을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안내문이나 필요한 정보와 부품의 부족 등 다른 이유도 있다. 이런 조건은 소유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 소유자는 적절한 관리부터 수리, 재사용, 공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구매에 책임질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소비자는 사용하고 만들고 버린 뒤 또 그 일을 반복한다. 생태계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은 다양한 제품에 의지하고 있고 그 제품들은 지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운 장래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의 소비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과 사는 고객 사이에 책임 공유가 필요하다. 다만 기업들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파타고니아는 책임 있는 원료 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오래 지속되고 수선이 가능한 고품질의 의류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품질을 평생 동안 보장한다. 우리는 아이픽스 잇과의 연계를 통해 웹사이트에 파타고니아 제품의 무료 수선 안내서 40개를 게시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 직접 장비를 고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이 필요한 것만을 구매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수선하고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말 필요한 때가 왔을 때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토마토라는 회사와 최고 토마토라는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회사 모두 전 세계에 토마토를 판매한다. 우리 토마토의 토마토는 모두 캘리포니아주 샌 와킨 밸리에 있는 거대한 기업식 농장에서 자란다. 이 회사의 상품들은 고르고 단단하며 장거리 이동에도 잘 견딘다. 또한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서 쉽게 후숙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잘 익은 상태가 된다. 최신식 기계, 유전자 변형 종자, 화학물질, 원가 계산 담당자를 이용하고 공공용수나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가격 경쟁력이 높다. 반대로 최고 토마토는 상품이 판매되는 지역에서 토마토를 기르는 것을 선호한다. 이탈리아의 파스타 시장에는 로마 토마토를, 까다로운 프랑스 시장에서는 덩굴에 완전히 숙성된 과즙이 많은 토마토를 판매한다. 나는 우리 토마토를 세계적으로 사업하는 미국 회사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최고 토마토는 특정 시장에 맞추어 상품을 조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본다. 파타고니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이다. 우리의 기업 문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감각은 순전히 캘리포니아의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세계적 규모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 기능적 필요, 사이즈, 색상에 맞추어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집중식 생산이 아닌 현지 중심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보다 글로벌한 생각과 행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국내 시장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류를 만들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농장이나 공장에서부터 고객에게 이르는 모든 공정 단계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식하는 것이다. 1988년 우리는 보스턴에 있는 낡은 건물을 복원해서 파타고니아 매장을 열었다. 봄이었고 그곳에는 면으로 된 스포츠 의류가 다량 비축되어 있었다. 며칠 후 직원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가게 문을 닫고 화공 기사를 불렀다. 그는 우리의 새로운 공기순환 장치가 동일한 공기를 계속 재순환시키는 바람에 직원들이 포름 알데히드를 흡입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형적인 사업가라면 포름 알데히드는 상관 말고 공기순환 장치나 고쳐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순면 의류 대부분의 면 함량이 평균 73%에 그치며 나머지는 구김이 덜 가고 옷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포름 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름 알데히드, 즉 포르말린은 생물 시간에 개구리 같은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유독성이고 FDA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미용실에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는 데 사용된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우리 역시 다른 기업들과 다를 바 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성섬유를 주문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마감되었는지에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다른 악폐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 1991년 일시 해고 이후 우리가 처음 한 일은 의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섬유, 즉 삼, 마, 레이온, 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의뢰한 것이었다. 목화를 심을 준비를 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유기인산 화합물을 땅에 뿌려 다른 모든 생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화학물질로 처리를 한 토양은 완전히 죽는다. 이런 토양에는 인공 비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모카밭에서 빠져나온 빗물은 바다의 개드존이 증가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농경지의 2.5%를 차지하는 모카밭이 화학 살충제의 22.5%,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의 10%를 사용한다. 이 화학물질의 0.1%만이 그들이 표적으로 하는 해충을 죽인다. 모카씨와 그 기름인 면실류는 인간이 먹는 음식과 가축의 먹이에 사용되며 FD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년 전 도입된 유전자 변형 BT 모카는 잎을 먹는 모카 다래벌레를 좀 더 정확하게 겨냥해서 살충제의 사용을 줄인다. BT 모카를 대규모로 키우는 중국은 계절이 몇 번 지난 후 모카 다래벌레의 빈자리를 투명 잡초 노린재와 기타 해충이 채워서 전면적인 살충제 살포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전자 변형 모카는 세계적으로 상업 재배되는 모든 모카의 70%를 차지한다. 모카밭은 매년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전형적인 농법을 사용하는 모카밭에서는 악취가 난다. 화학물질 때문에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껍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수확 전에 비행기로 모카의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 중 표적에 도달하는 것은 절반쯤이고 나머지는 인근 농장이나 시냇물에 흘러 들어간다. 이들 중 필수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키운 모카가 존재하지 않았다. 농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원래 전쟁용 신경가스로 개발된 것이었다. 처음에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몇몇 가족 농장에서 유기농 모카를 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실험을 했다. 처음에는 티셔츠만 유기농 모카로 만들었다. 이후 샌 와킨 밸리로 몇 번 여행을 가면서 연못에서 셀레늄 냄새를 맡고 달의 표면 같은 모카밭의 풍경을 본 뒤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도 될까? 1994년 가을, 우리는 1996년부터 우리의 면 스포츠 의류를 100% 유기농 모카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조면공과 방적공에게는 유기농 직물을 취급하기 전후에 장비를 세척해 달라고 설득했는데 특히나 방적공들은 유기농 모카를 마땅치 않게 여겼다. 잎과 줄기가 많고 진딧물로 인해 끈적거렸기 때문이다. 태국에 있는 우리의 가장 창의적인 협력사는 방적하기 전에 모카를 얼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새로운 협력자들의 개방적인 태도와 지혜로 우리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다. 1996년 이후 만들어진 모든 파타고니아 의류는 유기농이다. 양모는 매 가공 단계가 화학물질에 의존한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양을 살충제에 담그고 양털은 석유가 원료인 세제로 세탁하며 실은 염소 탈색 후 중금속 염료로 염색한다. 양을 담그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자들은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올론이라는 인조 양모는 석유로 만들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천연 양모를 사용하는 것이 인조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올론 공장 하나의 생산량을 천연 양모로 대체하려면 메인주에서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땅에 오로지 양만 키워야 한다. 사실 지금의 소비 속도로 보면 천연 섬유만으로 세계 인구를 입히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인구 70억의 지구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을 닫고 차를 묻어버리고 운전자가 되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계속 멀어지는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6만 제곱킬로미터의 파타고니아 초원에서 100년 이상 이루어진 과도한 방목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파타고니아는 더 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나일론을 염색하는 데 쓰이는 형광빛 염료가 유독한가? 와 같은 질문들을 말이다. 유독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염료를 독성이 덜한 독일제로 바꾸었다. 모든 색상의 염료를 바꾸었지만 주황색만은 아니었다. 주황색은 독일제라고 해서 독성이 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황색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영업사원의 샘플북에서 미리 염색된 직물을 보고 주문하는 데 익숙한 회사라면 염료의 독성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복잡한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일에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폴리염화 비닐은 사회 곳곳에 사용되는 유독성 발암 플라스틱이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비닐 가방을 코팅하는 데 쓰이며 티셔츠 프린팅의 가소제로도 쓰인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회사 내에서 PVC의 사용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해왔으며 지금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오플렌의 생산은 웨트슈트를 만들 때 환경적으로 가장 해로운 부분이다. 우리는 율렉스사와 협력해서 생분해성 웨트슈트 소재를 개발했다. 또한 미국 남서부에 자생하는 사막 관목 과유를 이용해서 식물 기반 바이오 고무를 공동 개발했다. 이 바이오 고무는 보온성, 신축성, 내구성의 손실 없이 웨트슈트의 환경 발자국을 줄인다. 탄생에서 재탄생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제품의 수선을 맡기도록 고객들을 장려하고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는 다른 귀중한 제품으로 재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제품들이 지나치게 빨리 되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많은 다른 회사들과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전형적인 비즈니스 관계보다 훨씬 깊은 정도의 상호 헌신이 필요하다. 상호 헌신에는 교육과 신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수의 공급업자, 도급업자와 가능한 많은 일을 함께한다. 이 경우 다른 회사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 회사들 역시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친구, 가족이 된다. 서로 이기적인 사업 파트너가 된다. 그들에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파타고니아를 생태계라고 생각한다. 판매사와 고객을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하는 생태계라고 말이다. 시스템 내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든 결국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전체 유기체의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는 조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회사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모든 사람이 회사의 건전성에 제품의 완성도와 가치에 눈에 띄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파타고니아 의류 디자인의 철학은 건물을 비롯한 다른 제품의 디자인 철학과 다를 바 없다. 다음은 우리가 새로운 매장이나 사무용 건물을 만들 때 미학, 기능, 의무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침이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다.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은 기존 건물, 중고 자재, 중고 가구를 사는 것이다. 역사가 있거나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는다.
모든 구조 변화는 건물의 역사적 진실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세입자들에 의한 잘못된 개선을 바로잡고 인위적으로 덮어 씌운 현대적 외관을 벗겨 내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건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의 것을 이용하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양질의 건물을 짓는다. 건물의 미학적 수명은 물리적 자재의 수명만큼 길어야 한다. 강철 대들보, 재가공 나무, 집단 벽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북박이 세간들은 압착, 해바라기 외피와 농업, 폐기물 등을 이용해 만든다.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수리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은 가능한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야 한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말이다. 각 매장은 독특해야 한다. 그 지역의 영웅, 스포츠, 역사, 자연적 특징을 반영하고 존중해야 한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해도 모든 개인은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진화시키는데 일생을 투자한다. 기업 역시 사업을 하는 이유, 사업적 선택, 광고팀의 창의적 정신으로 이미지를 조합하고 진화시킨다.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는 실제 모습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브랜딩, 즉 기업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보로맨 같은 가상의 캐릭터나 석유업체 쉐브론의 동의합니다 광고와 같이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짜 캠페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픽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논픽션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픽션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논픽션은 단순한 사실을 다룬다. 전형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이미지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왜 멀쩡한 사람들이 광고에 설득되어서 자신을 죽일 것이 분명한 담배를 피우겠는가? 왜 진짜 남자는 버지니아 슬림이 아닌 말보르를 피우겠는가?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짜이다.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는 우리의 가치관, 야외 스포츠에 대한 열의, 창립자와 직원의 열정에서 비롯된다. 분명히 존재하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사실 이미지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진정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공식이 오히려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진정성의 일부는 처음부터 이미지를 갖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부응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누구이며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파타고니아 이미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대중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등반 장비를 만드는 대장간이라는 우리의 근원이다. 그곳에서 일하던 자유사상을 품은 독립적인 등반가들과 서퍼들의 신념, 태도, 가치관이 파타고니아 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그 문화로부터 하나의 이미지, 즉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진정성 있고 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우리의 이미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반가, 트레일 러너, 낚시꾼, 서퍼의 문화까지 아우르도록 진화했다. 는 자연과 스포츠의 야생성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다. 우리 직원들은 1950년대 신출내기 회사에서부터 내재했던 특정한 가치관과 신념을 계속 지키는 한편으로 또 다른 것을 끌어들였다. 환경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이다. 우리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류를 만든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큰 이점이었다. 그래서 첫 등반 장비 라인처럼
단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훨씬 더 열린 미래를 가지게 되었다.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는 인간적인 목소리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들, 미래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가공이 가해지거나 인류애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파타고니아의 노동 문화는 시나드 이퀴먼트라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나드 이퀴먼트는 직원과 그 친구들을 위해 세계 최고의 등반 장비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은 회사였다. 소유주와 직원은 등반가들이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노동은 유용한 동시에 즐거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창의적 욕구, 아름답고 기능적인 등반 도구를 만들겠다는 바람을 만족시켰다. 물론 돈을 벌어야 하는 필요도 충족시켰다. 우리에게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 고객의 관심사가 곧 직원의 관심사였다. 등반가들은 등반 장비를 만드는데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 파타고니아의 첫 번째 의류인 럭비 셔츠와 스탠드업 반바지는 등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섬유 제품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는 쇠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 파타고니아는 시나드 이퀴먼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한 회사이다. 지금 파타고니아 의류를 바느질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 옷은 입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첫 번째 고용 원칙은 가능한 많은 파타고니아 직원이 진짜 파타고니아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들고 파는 옷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의 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고객처럼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제품이 우리의 기대에 부합할 때 고객으로서 제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렇지 못할 때 역시 고객으로서 화를 낸다. 제품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면서 동종업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원하는 기업은 상상할 수 없다. 파타고니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구인 공고를 내지 않으며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친구, 동료, 동업자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구한다. 우리는 그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특별한 대우나 특전을 바라는 스타를 찾지 않는다.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은 협력이며, 파타고니아는 전체적인 조화를 일궈내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지만 곽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용인하지 못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파타고니아 제품의 핵심 사용자를 원한다. 산과 야생에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아웃도어 용품을 파는 회사이다. 의사가 접수 담당자에게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듯이 우리는 박람회 부스에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사람을 두지 않는다. 주된 문화가 실내에 속하게 된다면 최고의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베이스 캠프나 강가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들이 직무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자격까지 갖추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경영대학원 출신이 아닌 떠돌이 암벽 등반가를 채용하는 위험을 무릅쓰곤 한다. 골수 사업가에게 등반과 급류 타기를 가르치는 것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기억하라, 일은 재밌어야 한다. 우리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직원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대장간을 경영하던 시절부터 2m짜리 파도가 올 때면 작업장의 문을 닫고 파도를 타러 갔다.
우리의 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언제나 유연한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핑에 매진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핑을 하러 가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파도와 조수와 바람이 완벽할 때 서핑을 간다. 스키는 습기가 없는 가루눈이 올 때 타러 간다.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든 바로 나설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이름의 근무 시간 자유 선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좋은 파도를 잡고 오후에 마음껏 암벽을 타고 학업을 계속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맞이한다. 이런 유연성을 통해 자유와 스포츠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격한 근무 환경에 정착하지 못하는 귀중한 직원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권을 남용하는 직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사내에 보육시설을 두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때 더 큰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그레이트 퍼시픽 차일드 디벨로프먼트 센터는 전국에 120개밖에 없는 사내 어린이집 중 하나였다. 그 안에는 8주 미만 아기를 위한 영아 보육실과 유아부터 유치원생 나이의 아이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키즈클럽에서는 방과 위에 어린이들을 부모 대신 센터로 데려와 아이들을 직접 데려와야 할 부모의 수고를 덜어주고 부모들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벤투라와 리노의 사내 차일드 디벨로프먼트 센터를 두고 있으며 일본 지사에도 마련할 계획이다. 벤투라와 리노의 어린이들은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부모들이 모유를 수유하거나 점심을 함께 먹거나 언제든 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것을 장려한다. 낮잠 시간에 아이들과 잠에 빠져 있는 아버지는 파타고니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나는 서핑과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키리바시의 페닝섬에 간 적이 있다. 300명 정도의 주민이 전통 미크로네시아 문화를 지키며 살고 있는 작은 산호섬이었다. 누군가가 그곳에 소녀들 대부분은 15살에 임신을 한다고 말했다. 나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소녀들이 낳은 아기들은 조부모, 가까운 친척, 손이 자매들의 손에서 자란다. 좀 더 큰 아이들은 자연에서 마음껏 뛰고 달리며 지내는데 말 그대로 온 마을이 그들을 지켜준다. 문화를 온전히 물려주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자극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20여 년 전 우리는 조직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를 고용했다. 그는 파타고니아의 자주적인 직원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너무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라 일반적인 회사에는 취업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 이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조금 변했다. 우리는 하사관이 가자라고 소리치면 아무런 질문 없이 참호에서 뛰어나가 돌격을 감행하는 보병 같은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시만을 따르는 일개미들을 원하지 않는다. 나쁜 결정이라는 판단이 서면 어떤 지혜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을 원한다. 우리는 일단 결단을 내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면 셔츠든 카탈로그든 외장 디스플레이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가능한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공통의 명분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파타고니아 경영의 기술이다.
직원들을 명령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주거나 스스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관리자들은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스크린만 쳐다보면서 지시를 내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최고의 관리자들은 책상에 앉아 있지 않는다. 그들은 보고하는 아랫사람들이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파타고니아의 사무실들은 이런 발상을 뒷받침한다. 우리 회사에는 개인 사무실이 없다. 모두가 문이나 칸막이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을 한다. 이때 희생된 조용히 생각할 공간은 더 나은 소통과 평등한 분위기가 벌충하고도 남는다. 무리지어 사는 동물과 인간은 서로로부터 끊임없이 배움을 얻는다. 우리 카페테리아는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외에도 하루 종일 모두에게 비공식적인 회의 장소로 개방되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연계는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대단히 체계적이다. 다만 중앙에 집중된 상명하복 방식이 아닐 뿐이다. 개미 군락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데보라 고든 교수는 군락 안에는 책임자 격에 특정한 개미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에 제어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각의 개미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알며 단순한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이것이 어우러져 효과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말린다와 나 CEO의 사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우리는 늘 사람들과 만날 여유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 고위 경영진 누구에게도 특별한 주차 공간을 주지 않는다. 가장 좋은 자리는 연료 효율이 높은 차들의 몫이다. 차 주인이 누구든 말이다. 말린다와 나는 카페테리아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회사의 것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 같은 가족적인 회사는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규칙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고위 경영자나 CEO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은 그들이 여전히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계속된다.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최상의 소통을 확보하고 관료주의를 피하려면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100명 이하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소규모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잘 운영된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규모가 작은 셰르파나 이누이트 마을은 미어원이나 소방수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돌본다. 경찰도 필요치 않다. 동료들의 압력 속에서는 악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 가장 효율적인 도시의 규모는 산타 바바라, 오클랜드, 피렌체처럼 도시의 모든 문화와 편의 시설을 갖추고도 여전히 통제가 가능한 인구 25만에서 35만 정도이다. 성장에 뒤따르는 관리의 문제들과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철학을 유지하는 일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은 파타고니아 성공의 열쇠이다. 모든 기업에는 이상적인 규모가 있다. 소그룹 창의성 작가인 알렉산더 폴 헤어는 4명에서 7명 사이의 그룹이 문제 해결에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헤어가 관찰한 것처럼 작은 집단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상조적이고 협력적이고 포괄적이다. 수백 개의 공장과 직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소규모 집단으로 나뉜 근로자들에게서 결석률 저하, 질병 감소, 생산성 증가,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사기 증진이 확인되었다.
각자 좋은 인간이 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노동의 의미와 결실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 나는 정부가 옳은 일을 하려면 모든 계획의 전제를 사회가 100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데 두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이로거이 인디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7세대 앞에 미래를 본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오래된 숲을 개발하거나 20년 뒤에 토사로 막힐 댐을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부라면 인구의 증가는 곧 소비자의 증가라는 계산을 근거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국민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장기적인 계획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는다면 파타고니아 역시 따라야 한다. 책임의식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할 때를 떠올린다. 나는 농부들이 논에 분뇨를 거름으로 뿌리는 것을 보았다. 3,000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이었다. 각 세대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았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접근법을 미국 중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적 기업식 농업과 비교해보라. 30리터의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 60리터의 표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지하수를 보충되는 것보다 25% 빠른 속도로 퍼올리는 관행을 말이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농부들이 토지를 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행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와 다른 야생 동식물의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하는 책임을 왜 농부, 어부, 산림 감독관에게만 지워야 할까?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노력의 예시는 몇 개 떠오르지 않는다. 선별적인 임업, 어업, 소규모 농업 등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태양의 산물이고 햇빛은 무료이기 때문에 최종 산물에서 끝내기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지속 가능성 역시 토양과 물이라는 주된 영양소가 다른 일에 의해 고갈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파타고니아에서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시간이 남을 때 하거나 일과를 마치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이다. 가구 공방이거나 포도주 양조장이거나 건설업자였더라도 우리는 같은 환경 철학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은 지구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파타고니아의 다른 철학들은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발전해서 그 대부분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면에서는 회사 내부에서의 경험이 밖으로 자라 나온 것이다. 하지만 환경 철학은 그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회사 밖의 자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적 환경 위기의 규모가 우리로 하여금 파타고니아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이와 전기를 덜 사용하고 재활용 소재로 옷을 만들 뿐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자연계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타고니아처럼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생산적인 회사는 건강한 자연과 비교할 수 있다. 둘 모두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기 위해서 함께 기능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의 공기를 과도한 이산화탄소로 채우고 그것이 세계적 온난화를 유발한다면 대양, 숲, 초원과 그 안에 사는 모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면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야 한다. 이 연어가 신선한가? 라는 질문과 답에 만족한다면 거기에서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에 이어 야생인가? 양식인가? 이 닭고기에는 호르몬이 주입되어 있나? 초콜릿 케이크의 성분에 나열된 화학 성분들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진실에 이르는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마트 점원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혼자 배워 나가야 한다.
파타고니아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고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몰랐다. 기업이 하기 힘든 일 중 하나는 가장 성공적인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제품을 바꾸거나 그것을 진열대에서 치우는 것이다. 당신이 지뢰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최고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지뢰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당신은 보스니아나 캄보디아, 모잠비크에 가서 불구가 된 무고한 사람들을 보고 지뢰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고 깨닫는다. 이제 당신은 제품이 진짜 하는 일을 안다. 이 상태에서 지뢰 사업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파타고니아도 우리의 이런 지뢰를 찾기 시작했다. 1991년 우리 제품을 진단하는 환경평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과연 의심했던 대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이 환경을 오염시켰다. 하지만 우리를 더 놀라게 한 나쁜 뉴스는 지속 가능한 제조가 모순이라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 정부, 기업은 도요타에 5번의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다 보면 문제의 진짜 원인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배움 덕분에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다. 문제를 무시하거나 피할 방법을 찾는 대신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 지속 가능성을 향한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 일이 더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우리의 내부 운영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관리부의 직원 한 명이 사내의 휴지통마다 비닐봉지를 덧대어 놓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다. 우리는 매일 버려지는 비닐봉지에 연간 $1200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비닐봉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돌아온 그는 청소원들의 말을 전했다. 비닐봉지가 덧대어 있지 않은 휴지통에 음식물이나 커피 찌꺼기처럼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치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재활용 종이 쓰레기를 담을 개인용 휴지통을 지급하고 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책임지고 사무실 곳곳에 있는 별개의 용기에 버리도록 했다. 곧 모두가 자신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책임지면서 모든 종이가 재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회사 전체가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었고 회사 경비도 아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식수대와 카페테리아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과 종이컵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직원들은 개인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낼 때는 도자기 컵을 이용했다. 이것으로 연간 $800가 절약됐다.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점은 매번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위해 옳은 일을 시도해도 결국에는 돈을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 절감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우편실에서 판지 박스를 재사용함으로써 1년에 $1000를 절약했고 컴퓨터 용지를 보육센터의 기저귀 가는 테이블에 재활용하면 1년에 $1200를 절약했다. 나는 모든 일에서 달인이 되는 길은 단순함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기술 대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많이 알수록 필요한 것은 적어진다. 나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미미한 시도들을 통해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혹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정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결핍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